신분증 좀 제대로 내시라니까요?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진 거 어떻게 받으라고요? 다음부턴 좀 깨끗하게 하고 오세요. 아니면 아예 오지 마시든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군부대 앞이었어요. 한 노인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정문을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과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특전사의 전설이라는 것을요. 30년 전 그의 한마디면 부대 전체가 움직였고 그의 눈빛 하나면 적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월남 정글에서 그는 바람을 읽는 사람이라 불렸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흙 묻은 손을 가진 촌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정해철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77살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손녀 정수아가 군대에서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수아가 사과 좋아한다고 했지. 정해철은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밭으로 나갔어요. 냉기가 뼈 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녀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밭에는 정성껏 키운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정해철은 손전등을 비추며 가장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들을 골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이 정도면 수아가 좋아하겠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버스 시간이 촉박했어요. 손을 씻을 틈도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씻으면 되겠지. 정해철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낡은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쳤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냥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손녀만 보면 돼. 그게 중요한 거지. 버스 정류장까지 20분을 걸어갔어요. 첫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골 버스는 덜컹거렸어요. 1시간을 달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탔어요. 2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버스를 갈아타야 했어요. 버스 안에서 정해철은 사과 봉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꼭 안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손녀 생각을 했어요. 수아가 많이 컸을까? 군대 생활은 괜찮을까? 부모를 일찍 잃은 손녀를 정해철이 키웠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손녀 뒷바라지를 했어요. 학교 운동회 때는 꼭 찾아갔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손녀가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는 반대했어요. 여자가 무슨 군대냐고 했지만 손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군인이셨잖아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손녀의 그 말에 정해철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할배가 응원한다. 그렇게 손녀는 군대에 갔습니다. 오늘이 입대 후 첫 면회였어요. 정해철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4시간을 달려 드디어 도착했어요. 경기도 이천 육군 특수전 사령부 비호부대였습니다. 정해철은 부대 정문 앞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거든요. 정문을 바라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어요. 젊은 날의 자신이 이 문을 드나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청춘을 보냈지. 월남 정글의 기억, 동료들의 얼굴, 치열했던 작전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정해철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그냥 손녀 할배로 온 것이다. 그는 경비병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십니까? 면회 좀 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민원실로 가세요. 경비병은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정해철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민원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부대의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돼 있었어요. 많이 변했구나. 내 때와는 다르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군대의 냄새, 군화 소리, 구령 소리. 모든 것이 추억을 자극했어요. 민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정해철은 심호흡을 했어요. 자, 이제 수아를 만나는 거다. 손에 든 사과 봉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민원실 안에는 26쯤 되어 보이는 여군 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해철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군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신분증. 한마디였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정해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갔던 터라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손톱 사이에도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차, 씻을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신분증을 꺼내고 있었어요. 신분증에도 흙 자국이 살짝 묻었습니다. 정해철은 조심스럽게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그때 여군 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아린이었어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명문대 출신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그녀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육사 출신 특전사 소속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정해철의 손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흙 묻은 손, 굳은 살 가득한 거친 손, 까진 손톱, 그리고 흙이 묻은 신분증. 윤아린의 얼굴에 불쾌함이 드러났어요. 잠깐만요. 그녀는 신분증을 받지 않고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손으로 만진 건가요? 정해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밭일 하다가 급하게 와서. 신분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윤아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기 화장실 있으니까 가서 씻고 오세요. 그리고 신분증도 좀 닦아오시고요. 정해철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죄송합니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등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사님, 저 할아버지 완전 촌사람이네요. 옆 책상의 병사가 킥킥거렸어요. 그러게요. 군부대가 어딘지도 모르나 봐. 옷 좀 보세요. 완전 농사꾼.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정해철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해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수아한테 창피를 주는 건 아닐까? 손녀가 부대에서 놀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낡은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주름 가득한 얼굴. 정해철은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흙을 씻어냈습니다. 손톱 사이의 흙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손을 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만들어진 굳은 살이었어요. 신분증도 물에 적신 휴지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손을 말리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해철은 심호흡을 하고 민원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정해철은 깨끗이 씻은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윤아린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정해철, 1947년생. 그녀는 컴퓨터로 면회 명단을 확인했어요. 누구 면회 오신 거예요? 정수아 하사입니다. 제 손녀요. 정수아 하사. 윤아린이 검색했습니다. 오늘 면회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정해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갑자기 와서 그럽니다. 손녀한테 미리 연락을 못했어요. 그럼 안 되죠. 윤아린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면회는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규정이에요. 정해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사과를 골랐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4시간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요? 그냥 얼굴만 잠깐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정해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멀리서 왔는디 손녀 얼굴만 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상 사전 신청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해요. 윤아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정해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과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손녀한테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아가 사과를 좋아해서 새벽부터 골랐습니다. 유나리는 사과 봉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외부 음식물 반입도 절차가 있습니다. 정해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사과 봉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유나린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군부대예요, 군부대.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정해철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시면 다음부터는 제대로 준비하고 오세요. 옷도 좀 갈아입고 사전에 약속도 잡고요. 뒤에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사님, 농사꾼 할아버지가 군대 규정을 어떻게 알아요? 일병 하나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촌에서는 이렇게 하나 봐요. 정수와 하사 좀 불쌍하다. 저런 할아버지 있으면 창피하겠어. 맞아요. 우리 같으면 절대 안 오라고 할 것 같아요.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정해철의 귀를 찔렀습니다. 정해철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 앞에서 손녀가 있는 이곳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네요. 정해철은 신분증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꼭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유나린의 목소리가 등을 찔렀어요. 정해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민원실 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웃기네. 저런 사람도 손녀가 군대에 있다니. 정수와 하사 얼마나 창피하겠어. 정해철은 그 말들을 들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문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이었습니다. 정해철은 천천히 정류장을 향해 걸었어요. 부대에서 정류장까지는 약 200m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걷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사과 봉지만 바람에 흔들렸어요. 수아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정류장 벤치에 도착해 앉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어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해철은 사과 봉지를 무릎에 올렸어요. 이걸 어떡하나. 집에 가져가야 하나. 사과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에 손전등을 비추며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던 사과였어요. 수아가 이거 보면 좋아했을 텐데.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정해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부대 정문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30년 전 이곳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정해철. 특전사 대위였던 그는 이곳에서 전설이었어요. 월남 정글을 누비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정대위님, 어떻게 그렇게 바람만 듣고 적의 위치를 아십니까? 후배들이 물었을 때 정해철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집중해서 들으면 모든 걸 알려준다. 대위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남은 거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때 정해철의 말 한마디면 부대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판단을 믿었고 그의 명령을 따랐어요. 수십 명의 전우가 그의 판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손녀 하나 만나지 못하고 쫓겨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흙 묻은 손을 가진 촌늙은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늙은 농부. 정해철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 가득한 거친 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울렸어요. 비호 여단장 대령 백승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어요. 정해철은 낮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승훈아.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배님? 강철로 선배님 맞으십니까? 그래, 나다.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백승훈의 목소리는 급박했어요. 너희 부대 앞이다. 정류장에 앉아 있어. 예? 부대 앞이요? 지금요? 그래. 면회 오셨습니까? 손녀 보러 왔다가 그냥 가는 길이다. 정해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면회를 안 하고 가십니까? 신청을 안 해서 안 된단다. 예? 규정이 그렇다더구나. 내가 미리 연락을 못한 내 잘못이지.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승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소리였습니다. 선배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괜찮아. 나는 그냥.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백승훈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선배님 딱 5분만, 아니 3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승훈아, 너무 급하게 굴지.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해철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승훈이 놈 여전히 성격이 급하구나. 20년 전 백승훈이 소위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정해철은 그때 교관이었어요. 풋내기 소위였던 백승훈은 항상 급했습니다. 빨리 인정받고 싶어 했고 빨리 성장하고 싶어 했어요. 정해철이 그에게 말했었죠. 백승훈 소위, 급하게 가려면 천천히 가야 한다. 특전사는 화려함이 아니다. 묵묵함이다. 근데 그 묵묵함이 결국 나라를 지킨다. 잊지 마라. 그 가르침을 백승훈은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해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승훈이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괜한 소동을 피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비호부대 여단장실이었어요. 백승훈 대령은 전화를 끊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철로 선배님이 여기 계시다고? 백승훈 41살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에서 20년을 몸담은 베테랑이었어요.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고 위기 상황을 넘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철로. 정해철 대령의 별명이었어요. 월남전에서 그의 강인함과 냉철함은 전설이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이었죠. 그래서 후배들이 붙여준 이름이 강철로였습니다. 강철의 길이라는 뜻이었어요. 백승훈에게 정해철은 스승이었습니다. 아니, 스승 이상이었어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20년 전 소위 시절 백승훈은 정해철의 가르침으로 성장했어요. 백승훈 소위, 특전사는 힘이 아니다. 지혜다. 적을 이기는 건 총이 아니다. 마음이다. 사람을 존중하고 임무에 충실하고 동료를 믿어라. 그것이 진짜 전사의 모습이다. 정해철의 그 가르침은 백승훈의 군 생활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백승훈은 정해철을 찾았어요. 조언을 구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녁 후에도 명절마다 찾아뵙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상담했어요. 그런 선배님이 지금 부대 앞에 계시다고요? 그것도 면회를 거부당하고 쫓겨났다고요? 백승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그는 급히 인터폰을 눌렀어요. 작전 참모. 예, 여단장님. 전 장병 비상 소집. 지금 당장. 예. 지금요? 무슨 상황입니까? 설명할 시간 없어. 5분 안에 운동장 집합. 하지만 지금이라고 했다. 백승훈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어요. 훈련 중인 부대, 대기 중인 부대, 식사 중인 부대 가릴 것 없이 전원. 알겠습니다. 백승훈은 전투복 상의를 급히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전력 질주하며 소리쳤어요. 전 부대 비상. 지금 당장 운동장 집합.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확성기에서 비상 집합 명령이 울려 퍼졌어요. 전 장병 주목. 비상 집합.
5분 안에 운동장 집합. 반복한다. 전 장병 즉시 운동장 집합. 훈련장에 있던 병사들이 훈련을 멈췄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비상훈련인가? 공지 없었는데? 병사들은 당황하며 운동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는 밥을 먹던 병사들이 수저를 던지고 뛰쳐나왔습니다. 야, 식사 중인데 비상이래. 진짜? 전쟁 났어? 막사에서 쉬던 병사들이 황급히 전투복을 입고 나왔어요. 심지어 샤워 중이던 병사까지 머리를 대충 닦고 뛰어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여단장님이 직접 비상 걸었대. 헐, 진짜? 북한에서 뭔가 터진 건가?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5분도 안 돼서 운동장에는 800명이 넘는 병사가 집합했습니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간부들도 상황을 몰랐습니다. 여단장님한테 무슨 보고 올라갔나? 나도 몰라. 갑자기 비상 걸었어. 이상하네. 훈련 계획에도 없었는데.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지휘 차량 한 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백승훈 대령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어요. 여단장님이 직접 운전을? 조수석이 비어있네.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데?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가 운동장 중앙에 멈췄어요. 백승훈은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어요. 공손하게 정중하게 마치 국빈을 모시는 것처럼요. 뒷좌석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손에는 사과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구야, 저 할아버지? 왜 여단장님이 직접 모시고 와? VIP인가? 민원실에 있던 윤아린도 운동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 사람. 아까 민원실에서 쫓아낸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윤아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백승훈은 노인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 장병 주목. 800명의 병사가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백승훈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해철 예비역 대령님께 대하여 경례. 콱! 800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정확하고 힘찬 경례였습니다. 정해철은 묵묵히 서서 답례했어요. 그의 경례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군인의 자세였어요. 백승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제 앞에 계신 분은 정해철 예비역 대령님이십니다.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수임무단 창설 멤버이시며 월남전 참전 용사이시고 북한 침투조 소탕작전 최고 공훈 보유자이십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우리 특전사의 교리와 전통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전투복,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이 베레모, 그 모든 것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 대령님의 별명은 바람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승훈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작전 중 바람의 소리만으로 적의 위치와 숫자를 파악하셨던 분입니다. 월남 정글에서 그분의 판단으로 수십 명의 전우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 특전사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누구인지를요. 백승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적이 흘렀어요. 이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 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손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백승훈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민원실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순간 운동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신분증을 냈다고, 더럽다고, 농사꾼은 농사나 지으라고,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고.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어요. 윤아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백승훈이 명령했어요. 윤아린 하사. 앞으로 나와라.
유나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유나린 하사. 앞으로. 백승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유나리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팔백상의 눈이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비난의 눈빛, 경멸의 눈빛이었어요. 오늘 민원실 당직이 너였나? 네. 그렇습니다. 유나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해철 대령님께서 민원실을 방문하셨을 때 내가 응대했나? 네. 어떻게 응대했지? 그것은. 유나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백승훈이 차갑게 물었어요. 대령님께 뭐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물어본 거다. 뭐라고 했나? 백승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손을 씻고 오라고. 그게 다인가? 유나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백승훈은 정해철을 향해 정중히 물었습니다. 대령님,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해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백승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별것 아니다. 내가 밭일 하다가 급하게 와서 손에 흙이 좀 묻었더니. 계속하십시오. 신분증이 더럽다고 씻고 오라고 했다. 정해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야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서 화장실에 다녀왔지. 그게 다입니까? 정해철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백승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령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해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농사꾼이면 농사나 지으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고. 순간 운동장이 얼어붙었어요. 800명의 병사 모두가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백승훈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유나린 하사. 예. 유나린의 대답은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게 사실인가? 저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지? 대령님이신 줄. 특전사 전설이신 줄. 백승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게 문제다. 유나린이 움찔했어요. 모르니까 함부로 한 거다. 계급장이 보이니까, 별이 보이니까 공손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이다. 백승훈의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특히 우리 특전사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힘이 있는 자들이다. 그 힘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약자를 짓밟으라고. 아니다. 약자를 지키라고, 국민을 지키라고 주어진 거다. 그런데 너는 뭘 했나? 나이든 민간인에게, 손녀를 만나러 온 할아버지에게 모욕을 준 거다. 유나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800명의 병사 앞에서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자존심, 엘리트라는 자부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리는 정해철 앞에서 흐느꼈어요. 대령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해철은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어요. 그저 슬픔만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윤하사. 정해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아닙니다.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다. 유나리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정해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건 내가 나를 몰라봐서가 아니다. 나도 그냥 늙은이일 뿐이니까. 하지만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문제다. 정해철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규정은 칼이다. 근디 칼이 날카롭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이요. 어디에 겨눌지 알아야 하는 기라. 유나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는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사람을 지키지는 못했어. 그게 문제다. 정해철의 말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한 여군이 대열에서 뛰쳐나왔어요. 정수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수하는 유나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정수하를 보았습니다.
저는 정수아 정해철 대령님의 손녀입니다. 정수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민원실에서 모욕당하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에서 유리문 너머로 다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수아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동기 눈치가 보여서 부대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그런 비겁한 이유로 저는 할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군인 자격이 없습니다. 손녀 자격도 없습니다. 정해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정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해철은 정수아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 수아야. 할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정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정해철은 손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수아야, 할배가 뭐라 했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그 어떤 훈련보다 어렵지. 근데 너는 해냈어. 정수아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할배는 화나지 않으세요? 화는 나지. 정해철은 정수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너한테가 아니라 이 상황한테 나는 것이요. 너는 겁이 났을 거다. 동기한테 찍힐까봐, 부대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그 마음 할배가 모르겠나. 정해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야, 진짜 용기는 겁이 없는 게 아니다. 겁이 나도 행동하는 것이요. 너는 오늘 그걸 배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해철은 다시 윤아린을 보았어요. 윤하사. 네. 너도 배웠을 거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잊지 마라. 네. 대령님. 정해철은 백승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훈아. 예, 선배님. 이 젊은 것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것도 배움의 기회 아이가. 혼내기보다는 가르쳐야지. 백승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대령님. 정해철은 운동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800명의 병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해철은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는가? 정적이 흘렀어요. 군인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힘은 약자를 짓밟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여. 약자를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다. 계급장, 훈장, 그런 것들은 장식이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여. 그걸 잊지 마라. 정해철의 말이 끝나자 운동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800명의 병사는 배웠어요. 진짜 영웅이 무엇인지를요. 그날 이후 부대에는 변화가 일었습니다. 백승훈은 윤아린과 정수아를 불렀어요. 3개월간 특별 임무를 준다. 예비역 방문 프로젝트다. 특전사 예비역 분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기록하고 부대 역사관에 전시할 자료를 만들어라. 두 사람은 매주 주말마다 전국을 돌았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김영수 중령을 만났어요. 67년도 월남 정글에서 찍은 거요. 매일이 전쟁이었지. 김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우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걸 보며. 근데 그게 임무였으니까. 저녁 후엔 택시 운전도 하고 경비일도 했어. 근데 가끔은 서러워.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 그냥 늙은이로만 보지. 그게 제일 서러워. 강원도 춘천의 박철호 대위도 만났습니다. 83년 겨울 북한 침투조 8명을 일주일간 추격했어. 영하 20도 발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 근데 임무는 완수했어. 아군 손실 없이. 박대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훈장은 필요 없어. 다만 후배들이 기억해줬으면. 3개월간 100명이 넘는 예비역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윤아린은 매번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요. 정수아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침묵하셨는지를요. 3월 부대 역사관에 새 코너가 개관했습니다.
바람을 읽는 사람들 마이너스 예비역 명예의 전당. 중앙에는 정해철의 젊은 사진이 걸렸어요. 개관식에 100명이 넘는 예비역이 왔습니다. 정장 가슴에 훈장이 빛났어요. 개관식 후 정해철과 정수아는 전시관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은요? 월남에서 작전 끝나고 찍은 거다. 저 친구들은 지금은 다 하늘나라에 계셔.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그 친구들 몫까지. 정수아가 말했어요.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정해철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걸 알면 됐다. 할배는 믿는다. 며칠 후 유나리는 민원실 당직을 섰어요. 한 노인이 왔습니다. 작업복에 흙 묻은 손.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나리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손녀 면회 왔는디. 사전 신청은 안 되어 있지만 괜찮습니다. 유나리는 의자를 권했어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노인은 감격했습니다. 요즘 군대가 참 친절하네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국민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유나리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정수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정해철 대령의 손녀입니다. 자부심으로요. 신병들은 입대하면 제일 먼저 역사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배워요.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요. 영웅은 떠나도 가르침은 남습니다. 바람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묵묵히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또 다른 영웅들의 가슴 속에서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범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대단한 분들.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